제7장 모모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한 명의 적이 모모를 찾아오다. 어느 날 모모가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나를 찾아오는 우리 옛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벌써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 모모 곁에서는 관광 안내원 기기와 도로 청소부 배포가 폐허의 풀이 웃자란 돌계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기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거든. 예전 같지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데? 기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생각에 잠겨 헌 칠판에 끄적거렸던 몇 마디 글자를 침을 묻혀 지웠다. 몇 주일 전 배포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모모에게 갖다준 칠판이었다. 물론 새 것은 아니었고 가운데는 커다란 금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점만 빼고는 아직 꽤 쓸만했다. 그때부터 기기는 날마다 이런저런 글자 쓰는 법을 모모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모는 기억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읽기는 상당히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쓰기는 읽기만큼 잘 되지 않았다. 모모의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도로 청소부 배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다.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도시에는 벌써 어디에나 번져 있지. 그게 내 눈에 띈 지는 벌써 오래됐어. 모모가 물었다. 대체 그게 뭔데요? 배포는 한참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덧붙였다. 추워지고 있어. 기기는 위로하듯이 모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그 대신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여길 찾아오잖니? 배포가 말했다. 그래,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모모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배포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애들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저 피난처를 찾아오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원형극장 한가운데 있는 둥그런 풀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그날 오후에 새로 생각해낸 놀이였다. 그 중에는 모모의 옛 친구들도 끼어 있었다. 이를테면 안경을 낀 파울로라는 사내애가 있었다. 꼬마 동생 데데를 데리고 온 마리아라는 소녀도 있고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마시모라는 뚱뚱한 소년도 있었다. 언제 보아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프랑코라는 남자애도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들 말고는 며칠 전부터 어울리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다. 그날 오후에 처음 온 작달막한 소년도 있었다. 정말 기기가 말한 대로 날마다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런 현상은 정말이지 모모가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마디로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그 아이들은 흥미없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앉아서 모모와 모모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부러 회방을 놓아 놀이를 망쳐버릴 때도 허다했다. 말다툼을 하고 때리고 싸우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모모의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새로운 아이들도 곧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리고 신이 나서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낯선 아이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역의 아이들까지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 한 명의 회방꾼만 있어도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를테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또 막대기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면서 윙윙 요란한 소리를 내는 우주 로켓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놀이는 할 수는 없었다. 또 번쩍번쩍 눈을 빛내며 흔들흔들 돌아다니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리는 작은 로봇도 있었다. 하지만 그뿐 달리 쓸모가 없었다. 모모는 물론이고 모모의 친구들도 가져본 적 없는 아주 값비싼 장난감도 있었다. 그런 장난감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또는 그냥 못 견디게 지루해하며 덜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장난감, 흔들흔들 걸어다니는 장난감, 빙글빙글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 따위를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자 몇 개, 찢어진 식탁보, 두더지가 쑤셔놓은 흙더미, 조약돌 한 줌만 있으면 되는 옛 놀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놀이를 할 때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놀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놀이에서 빠져나오더니 결국 모두 기기와 배포와 모모 곁에 빙 둘러 앉았다. 아이들은 기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기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나타난 작달막한 소년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왔던 것이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좀 떨어져 앉아서 라디오를 커다랗게 틀어놓았다. 광고 방송이었다. 불량스럽게 생긴 프랑코라는 아이가 을러대는 어조로 물었다. 그 바보 상자 좀 작게 틀 수 없니? 낯선 소녀는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라디오는 원래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단 말이야. 프랑코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당장 소리 줄여! 낯선 소녀는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지만 곧 뻣뻣하게 대꾸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난 마음대로 내 라디오를 크게 틀 자유가 있단 말이야. 배포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 우리는 그에게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 기껏해야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프랑코는 다시 자리에 앉아 씩씩대며 말했다. 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저 애는 오늘 오후 내내 우리가 노는 걸 회방 놓고 있어요. 배포는 작은 안경 너머로 낯선 소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유가 있을 게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게야. 낯선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아이는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고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이에게 다가가 가만히 곁에 앉았다. 아이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한동안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새로운 아이들 중의 하나가 부탁했다. 얘기 좀 해줘요, 기기.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아우성치듯 소리쳤다.
그래요, 기기 부탁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좀 해줘요. 아니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옛 이야기요. 아니, 모험 이야기요. 하지만 기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기기는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 집에 대해서, 또 너희가 뭘 하고 왜 여기에 오는지 말이야.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린 아주 멋진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토요일날 아빠랑 엄마는 시간 있으면 차를 닦아요. 얌전히만 하면 나도 도와드려도 돼요. 나중에 나도 그런 차를 살 거예요. 한 조그만 소녀가 말했다. 난요, 가고 싶으면 날마다 극장에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장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녀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맡겨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몰래 여기에 와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차표를 사서 7 난쟁이한테 갈 거예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이 바보야. 7 난쟁이 같은 건 없어. 작은 소녀는 끝까지 우겨댔다. 있어. 여행 안내서에서도 봤단 말이야. 한 조그만 남자아이가 말했다. 난 옛 이야기 테이프를 10개나 갖고 있어요.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도 돼요. 옛날에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때 집에 계시는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몹시 피곤해서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마리아라는 소녀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셔. 그렇구나. 우리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나한텐 대대가 있어요. 마리아는 무릎에 앉아있는 꼬마 동생에게 뽀뽀를 하고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둘이서 먹어요. 그런 다음에 숙제를 하죠. 그러고는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쏘다니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에 오죠.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형편이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프랑코가 말했다. 솔직히 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나하고 놀 시간이 없는 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투닥투닥 싸우기나 할 테고 그러면 난 또 잔뜩 두들겨 맞거든요. 그때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온 소년이 불쑥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하지만 난 옛날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걸? 프랑코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어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를 떼버리려고 말이야. 어른들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죠. 이젠 정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낯선 소녀는 성을 내며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아주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대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주셨어. 아주 비싼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야. 안 그래?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심술궂은 해방꾼이었던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며 더러운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댔지만 눈물은 얼룩덜룩 더러운 뺨에 선명한 고랑을 내며 줄줄 흘러내렸다. 다른 아이들은 동정 어린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그 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아이들도 모두 그런 기분이었다. 모두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한참 있다가 배포 할아버지가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추워지고 있어. 안경을 쓴 소년 파울로가 말했다. 여기 못 오게 될지도 몰라요.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모모, 너 기기 아저씨, 배포 할아버지는 모두 건달에다 게으름뱅이래.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을 훔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여기 오는 걸 그만두래.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기기는 아이들을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너희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을 듣고도 왜 우는 거지? 침묵이 잠깐 흐른 뒤에 프랑코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내가 나중에 노상 강도가 될 거래요. 난 아저씨들 편이에요. 기기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은 당황해서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파울로가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이 배포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튼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고는 더욱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배포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섰다. 그래도 키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다. 배포는 손가락 3개를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내 평생에 하느님이나 이웃사람에게서 한순간의 시간도 훔친 적이 없어.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모모가 덧붙였다. 나도 그래. 기기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깊은 감동을 받은 아이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새 친구의 말을 의심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기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전에는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모모가 그네들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거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사람들은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야. 하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 또 전에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쁜 마음으로 날 찾아오곤 했단다.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잊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건 역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들 말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다고 해.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는지 정말 이상해. 기기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시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단다. 푸지라고 하는 이발사야. 한동안 못 만나긴 했지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니까. 신경질적이고 퉁명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야. 전에는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구성지게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오만 가지 일에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럴 시간이 없대. 그 사람은 옛날의 푸지씨가 아니었어. 마치 헛개비 같았다니까. 알겠니? 그런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라면 그냥 푸진씨가 조금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디를 보건 요샌 그런 사람들 천지야. 게다가 점점 늘고 있어. 심지어 우리 옛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니까. 난
전염병이 강한 정신병이 돌고 있나?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단다. 배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일종의 전염병이야. 모모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럼 우리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들은 그날 저녁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의논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과 그들의 부지런한 활동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후 모모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모모는 우선 미장인 니콜라를 찾아갔다. 니콜라가 살고 있는 집은 잘 알고 있었다. 니콜라는 그 집의 지붕 및 조그마한 방을 새내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니콜라는 집에 없었다.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니콜라가 지금 도시 반대편의 대규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돈을 무척 잘 번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대개 아주 밤늦게나 온다고 했다. 게다가 종종 술에 취해 있어서 도대체 그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모모는 니콜라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니콜라의 방문 앞 계단에 앉았다. 서서히 어둠이 깊어졌고 모모는 깜빡 잠이 들었다. 모모가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소리와 거친 노랫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는 벌써 밤이 꽤 깊어진 것 같았다. 니콜라는 계단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다가 모모를 보자 당황해서 우뚝 멈춰섰다. 니콜라가 웅얼거렸다. 어이, 모모, 살아있었구나. 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니? 그는 말끄러미 바라보는 모모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저씨요. 니콜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정말 너밖에 없구나. 밤이 늦었는데 얘 친구 니콜라를 보러 오다니. 벌써 오래전에 너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무지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안 나는구나. 니콜라는 부산하게 손사래를 치며 모모 옆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꼬마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지? 전과는 아주 다르단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쪽에서는 속도가 딴판이야.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건물 한 층씩 쌓고 있어.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거기서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세세한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모두. 니콜라는 말을 계속했고 모모는 열심히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서는 점차 열기가 사라졌다. 그는 벼랑간 입을 다물고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갑자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다 허튼 소리야. 모모, 보다시피 난 또 너무 많이 마셨어. 나도 알아. 이제 난 자주 과음한단다. 안 마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일을 견딜 수가 없거든. 정직한 미장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모르타르에 모래를 해도 정말 너무 많이 섞어. 알겠니? 아마 4, 5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누가 기침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야. 모든 게 다 엉터리야. 비열한 엉터리.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일 나쁜 건 우리가 짓는 건물들이야. 그건 집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담아두는 창고일 뿐이야. 거기 있으면 속이 뒤틀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난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그래, 시대가 변하고 있어. 전에는 나도 달랐지. 남들에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걸 지으면서 내 일에 대해
긍지를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벌면 미장이를 때려치우고 딴 일을 할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우울한 시선으로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니콜라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젠가 널 다시 찾아가 모든 얘기를 털어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얘기하자. 응? 아니면 모레가 나올까? 모레가 나을까? 아니, 우선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사정을 봐야겠어. 하지만 가긴 꼭 갈 거야. 그럼 약속한 거다. 모모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약속했어요. 그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두 사람 모두 몹시 피곤했다. 하지만 니콜라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다.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모모는 다음에는 술집 주인 니노와 뚱뚱한 아내를 찾아갔다. 빗물로 얼룩진 회벽과 문 앞에 포도나무 정자가 있는 니노의 자그마한 낡은 집은 변두리에 있었다. 모모는 옛날처럼 집을 빙 돌아 뒤쪽에 부엌으로 갔다. 부엌 문이 열려 있어서 모모는 멀리서부터 니노와 그의 아내 릴리아나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릴리아나는 가스렌지 앞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에 뭔가를 요리하고 있었다. 통통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니노는 손짓을 해대며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구석에는 두 사람의 아기가 요람에 누워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